몸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지키기 위해, 살리기 위해 계속해서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그 신호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 안의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치유는 생명력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종종 내 몸과 싸우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몸은 여전히 나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요즘은 젊은 암 환자도 전보다 늘고 있다고 하지만 확실히 60대 중반 이후로 암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암이라는 단어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요. 혹시 나도 암에 걸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마음 한켠에 품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미 암을 경험하신 분들도 불안과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테고요. 그런데 이런 감정의 대부분은 암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우리 몸은 암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잘 모를 때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 암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암을 더 잘 이해할수록 우리가 내 몸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훨씬 차분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할 책은 암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책,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암은 병이 아니다 입니다. 저자는 아유르베다 의학과 홍채 진단법 등의 대체의학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치매에서의 자유, 놀라운 몸과 마음의 힘 등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책을 여러 권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는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질병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일을 평생의 과업처럼 여긴 분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다소 도발적으로 들리지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암을 적으로만 보지 말고 내 몸이 보내는 경고신호, 메시지, 변화의 계기로 보자는 것, 즉 암에 대해 우리가 가진 인식을 바꾸는 데서 치유의 출발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책은 암을 무조건 무서운 질병으로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잠시 멈추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다층적으로 바라보도록 안내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암이라는 단어에 가려져 있던 두려움과 오해가 조금은 거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과 잘 지내는 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암은 병이 아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저자 서문. 암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읽게 될 내용들이 자신의 몸과 건강 혹은 치유에 대한 기존의 믿음에 혼란을 주고 그 기초부터 뒤흔들어 놓을지도 모르겠다. 암은 병이 아니다 라는 제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또 어떤 이들은 자극적으로 들린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암은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책은 당신이 인생을 바꿀 만한 진실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암이 사실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생명을 지속시키고 스스로 치유되고자 하는 신체의 정교한 최후의 시도임에 틀림없다는 결론에 도달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암세포를 키우지 않으면 오히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암은 억압하거나 싸워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야 할 치유 과정이라는 논리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암을 치료하는 비정통적인 접근법이 암을 파괴하는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 것이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종양이 자라게 만드는 숨은 원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완벽하게 무지하기 때문에 종양을 그저 자신의 죄나 몸을 학대한 데에 대한 안갚음으로 혹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려는 목적밖에 없는 잔인한 괴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도 곧 알게 되겠지만 암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또 암은 무의미하고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암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암 스스로 치료에 저항할 것이고 특히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진보적인 치료법의 경우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암에 걸려있고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암이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복잡한 생존 반응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우리 몸이 스스로 암세포를 만들어내도록 강요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당신이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암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암이 정말로 치유 메커니즘이라면 현재와 미래의 신체가 이러한 극단적인 자기 보호 메커니즘을 채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유전적 설계는 항상 생명의 지속성과 온갖 역경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선호하는데 우리 몸이 스스로의 죽음을 초래하는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학적인 치료 없이도 대부분의 암이 저절로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암 생존자들은 방사선 치료나 항암 화학요법 혹은 외과적 수술로 치료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급진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치유되는 것인가? 암이 자라는 데 있어 두려움, 좌절, 낮은 자아 존중감, 억눌린 분노 등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 왜 그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뇌종양이나 백혈병에 걸리는가? 암의 이면에 숨어 있는 정신적 교훈은 무엇인가? 암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위의 질문에 대한 만족스럽고 실질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을 계속해서 읽는다면 해답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답을 찾을 때마다 안도감, 행복감과 함께 본질적인 진실을 알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사건, 암을 이해하고 싶은 내면의 충동을 느낀다면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암은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면 심각한 트라우마나 고통의 전조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당신이 항상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암 진단과 같은 특정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암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당신이 다시 온전해질지 아니면 끔찍한 질병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분열된 상태로 남아있을지를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인이다.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당신은 이 내재된 에너지를 신체에 영양을 공급하고 치유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질병과의 싸움에 사용하느라 낭비할 수도 있다. 선택은 결국 당신의 몫이다. 당신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몸에 사랑스러운 보살핌과 자신감을 주는 대신에 방치하거나 혹은 질병과 싸우기를 선택한다면 몸은 결국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요 쟁점은 당신이 암에 걸렸느냐가 아니라 암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암은 신체가 당신으로 하여금 신체를 포함하여 자신을 인식하고 대우하는 방법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많은 방법들 중 하나일 뿐이다. 당신은 암을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고 무력하게 하는 무서운 존재로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자기 자신, 가치관, 자존심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정신적 건강의 주제를 끄집어내게 되는데 나는 정신 건강이 육체적, 정서적 이유만큼이나 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암은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장애처럼 보인다. 또한 암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부자와 빈자, 흡연자와 비흡연자,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것 같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린이에게 암이 발생하는 일이 드물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한마디로 모든 배경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암에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암 종양의 종류, 생김새, 행태 등 그 물리적 증상의 이면을 들춰보면 암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우연의 일치이거나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전혀 위험이 없는데 미국 인구의 50%를 그처럼 암에 걸리기 쉽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유전적 요인을 탓하는 것은 진짜 원인에 대한 무지를 감추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거나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값비싼 치료와 예방 프로그램으로 유인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가족의 몇 세대 구성원들에게 똑같은 종류의 암이 발병했을 때 유전자가 한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은 깜짝 놀랄 것이다. 사실 최고의 유전자 전문가들은 우리가 먹고 생각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유전자 행동이 결정된다고 단언한다. 유전자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우리 몸 안에서 오작동을 하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아이들과 자손들에게 동일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연구 결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을 유발하거나 확산시킬 수 있다는 오랜 믿음을 깨뜨리고 있다. 암은 지난 50에서 60년간 산업화된 국가를 제외하고는 드문 질병이었다. 인간의 유전자는 수천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토록 오랜 세월 변화가 없던 유전자가 지금 갑자기 변해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을 공격하고 파괴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간단하다. 비록 유전자가 이 책에서 앞으로 논의될 이유로 돌연변이를 겪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설사 손상되거나 결함이 생겼다 해도 유전자는 여전히 아무도 죽일 수 없을 것이다. 암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부인할 순 없지만 암이 누군가를 죽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양이 주요 장기에 중대한 기능적 장애를 일으키거나 종양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나 림프의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는 한 암 환자는 암 그 자체보다 세포 돌연변이와 종양의 성장을 초래했던 바로 그 원인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모든 암 치료는 암의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대부분의 종양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 예를 들어 정크푸드로 구성된 식단은 영양 가치와 에너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굶주림을 경험할 때와 동일한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신체 상태를 야기한다. 나는 이 책에서 그러한 자멸의 과정이 어떻게 이런 중대한 치유 반응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암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고, 직업이나 소유물의 상실, 상사나 친척과의 계속되는 갈등, 심각한 국가적 재난, 강력한 독소 노출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선행된다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신체는 그러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예측 가능한 생물학적 생존 메커니즘이나 비정상세포의 일시적인 성장을 수반할 수 있는 대응 메커니즘으로 반응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비록 대부분의 의사들은 여전히 종양이 치유 메커니즘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이론에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암 종양은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다른 것에 의해 촉발된 어떤 질병이 겉으로 나타난 증상일 뿐이다. 하지만 암이 아무 이유 없이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 중에서도 끊임없는 감정 충돌, 원망, 불안, 죄책감, 수치심은 신체의 면역체계, 소화기능, 기본적인 대사 과정을 억제하여 암 종양의 생장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는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암 환자들을 겪어오면서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유형의 어떤 생각이나 믿음 혹은 감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는 이제껏 자신에 대한 나쁜 이미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걱정거리, 여전히 자신의 잠재의식이나 세포의 기억 속에 머물고 있는 과거의 정신적인 충격 혹은 트라우마 같은 것들로 정신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은 암 환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암은 육체적인 질병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흐르는 강한 정서적 불안감과 뿌리 깊은 좌절감 없이는 결코 발병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성인 암 환자들은 자존감이나 자긍심이 부족하고 인생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갖고 있다. 암은 실질적으로 그런 해결되지 못한 과제나 내적 갈등이라는 원인을 겉으로 드러내는 방편이 되는 셈이다. 더 나아가 암은 그러한 갈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하고 심지어 그것을 함께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 잡초를 제거하려면 그 뿌리까지 함께 뽑아 버려야 한다. 암을 대할 때도 바로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암은 결국 재발할 것이다. 나는 암이 질병이 아닌 최종 치유 단계라고 굳게 믿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을 무서운 질병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암에 대한 나의 이해만이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많은 올바른 것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싶다. 지식은 의식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오래된 격언은 진리가 정신과 의식, 무의식의 주관적인 투영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즉 암이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끔찍한 병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신의 이 섬뜩한 믿음이 당신의 무서운 기대를 충족시킬 가능성이 높다. 정서적 트라우마는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치유를 막는다는 점을 기억하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암을 근본적인 불균형을 다루는 치유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기대와 일치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의 뇌 연구도 긍정적인 기대의 힘이 신체에서 치유를 일으키는 유일하고 실제적인 유도체라는 것을 밝혀냈다. 암은 질병이 아니다. 말의 힘. 암은 남성 2명 중 1명, 여성 3명 중 1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암 연구에 전념하는 수십억 달러의 세금과 자선기금은 압도적으로 치료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예방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 최선의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라는 오랜 격언과 달리 암을 둘러싼 통념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생활 방식 선택의 이면에 숨어 있는 암의 원인을 다루는 것을 꺼리는 태도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것보다 치료 행위를 유지할 때 제약 및 의료회사가 취하는 엄청난 이익에 기인한다. 즉, 흡연과 나쁜 식습관 같은 요소들은 이슈로서 인정될 수 있다 할지라도 환경오염, 소비자용 제품의 오염물질, 독성 치료와 같이 특정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들은 무시되고 있다. 제약회사의 약이 질병 치료에 유일하고 적절한 선택사항으로 여겨질 때 환자들이 계속 질병을 앓고 그들에게 과잉 투여를 유도하는 것은 갈수록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 된다. 이를 고려할 때 의료업계와 암치료 기득권층이 대체의학 혹은 승인되지 않은 치료법을 조직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다. 자연치료법을 옹호하고 전체론적 암 예방에 이점을 주목하는 의사들이 지나치게 편향된 국립암연구소와 미국 암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동조하는 것을 거부할 때마다 괴롭힘을 당하고 돌팔이라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암 치료를 위한 40개 정도의 약제를 승인했지만 대체 치료법은 단 1개도 승인한 적이 없다. 이런 사실로 보아 현재 암 문화에서 진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환자가 아니라 권력의 위치에 있는 의료 전문가와 로비스트다. 정 국립암연구소 소장인 세뮤얼 브로더 박사는 1998년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국립암연구소는 정부의 제약회사와 같은 수준이 되었다고 신인한 바 있다. 실제로 계속해서 값비싼 임상시험에 자금을 대는 것은 부풀린 가격으로 그들에게 팔리는 의약품을 사는 미국 납세자들이다. 잘못된 자금 지원 우선순위, 새로운 연구나 대체 치료법의 의도적 누락 혹은 그 성과의 전면 부인으로 인해 암 환자들은 보호받아야 할 기관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역사상 그 어떤 기관보다도 암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우리 사회에 심어주었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무서운 질병에 더 많은 약물과 독성 치료제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저렴하고 최소한의 독성 예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값비싸고 독성이 강한 치료를 선호함으로써 국립암연구소와 같은 표면상 객관적인 기관들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바로 그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켰다.
그 결과 암 진단율은 놀라운 수준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외에도 암에 걸린 소외계층이 수만 명에 이르지만 그들은 의료보험이나 의사의 진료를 받을 형편이 되지 않아 진단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말 자체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암 역시 예외는 아니다. 많은 경우에 암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몸의 세포가 정상이 아니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당장 고통과 통증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어떤 개인에게라도 그 단어를 씌우는 것은 즉시 그들의 정신에 엄청난 공포와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는 암이라는 단어가 별자리를 일컫기도 하는데 이는 황도 12궁의 한 구성원에 속한다. 누군가가 당신의 생년월일을 묻고 당신의 별자리가 개자리, 캔서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임박한 죽음의 공포에 떨 것인가? 아마도 질병으로서의 암을 가졌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을 터이므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암이라는 단어는 당신의 삶에서 불안하고 위태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암은 당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도 있고 앞으로 이 책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사형 선고를 내리기도 한다. 이는 암이라는 한 글자로 된 단어가 겁에 질린 우리 사회에서 맡는 역할 때문이다. 암 환자가 되는 것은 암 진단이 내려지고 나서부터인 것처럼 보이지만 암의 원인은 환자가 아프다고 느끼기 전에 여러 해 동안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암이라는 단어는 짧은 순간에 누군가의 전부를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이 세상에 누가 혹은 무엇이 이 한 글자에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통째로 관장할 만큼 위대한 힘을 부여했을까? 아니, 정말로 암이 그러한 힘을 갖고 있기는 한 것일까? 암 진단 이유에 따르는 엄청난 치료 과정과 함께 암이 죽음의 질병이라는 우리 공동체와 사회의 믿음이 서구 사회에서 현재와 같이 급격하게 암을 확산시킨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은 나의 이런 생각이 억지스럽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나는 암에 대한 믿음, 인식, 태도, 생각, 감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한 암 자체로는 당신을 지배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납득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무엇이 암 발생의 원인인지 알고 있거나 최소한 암 발생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렇게 무작정 암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진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암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될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할 것이다. 무지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변변치 않은 지식은 사실 매우 위험한 것이다. 선진 서구 사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더러운 연못이나 오염된 호수의 물을 마시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설사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분노, 화, 두려움 등에 사로잡히거나 햇빛을 잘 쬐지 못해 비타민 D 결핍이 되거나 규칙적으로 충분한 잠을 못 자거나 날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거나 혹은 엑스레이, 유방조형 촬영 또는 CT 촬영에 정기적으로 노출되거나 정크푸드, 화학 첨가물, 인공 감미료 같은 것들을 먹는 것이 오염된 물을 마시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매우 극소수다. 우리가 흔히 행하는 이러한 습관들은 더러운 물속의 세균들처럼 우리를 죽음에 빠뜨리는데 시간이 약간 더 오래 걸릴 뿐이다. 하지만 그런 습관들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잘못된 판단.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이 견딘다. 암도 그저 우리 몸과 우리 인생에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판일 뿐이다. 암은 우리 삶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불안정하고 깨지기 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조금도 과장하지 않고 보여준다. 나뭇잎이 시들어간다고 해서 나뭇잎에 물을 뿌려대는 바보 같은 정원사는 없을 것이다. 정원사는 진짜 문제가 시들어가는 잎사귀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나뭇잎이 마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식물의 기관, 즉 뿌리에 물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상에 지나지 않는다.
정원사는 나무의 뿌리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무의 모든 기관은 활력을 되찾아 정상적인 생장을 지속하게 된다. 경험 많은 정원사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나뭇잎이 마르는 증상은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다. 그는 나뭇잎이 마르는 상태가 나뭇잎과 식물 전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분의 부족 때문에 오는 직접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연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예는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비유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질병의 진행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인 원칙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준다. 하지만 우리는 대증요법이라는 도구를 통해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너무나 익숙한 까닭에 치료 과정의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과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아픔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자연의 기본적인 법칙을 제대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나는 암이 죽음의 질병이라는 말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더 나아가 나는 암이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뒤엎고 증세가 완벽하게 완화되는 경험을 했다. 나의 첫 번째 신장암 환자였던 조지가 바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 이름 있는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그에게 길어야 3주라는 선고를 내리자 그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찾아왔다. 병원 의사들은 그에게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고려하기에는 암이 너무 많이 진행되었다고 말했었다. 알고 보니 더 이상의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조지에게는 큰 축복이었다. 치유할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조지는 1년 전에 암으로 2개의 신장 중 하나를 잃은 상태였다. 수술을 마친 의사들은 그에게 완전 건강증명서를 발급했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들이 흔히 그러듯 그의 담당 의사들도 수술이 아주 잘 됐다는 말을 했고 조지는 그 말을 자신의 신장에 퍼져있는 모든 종양이 완벽하게 제거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개월 뒤에 남아있던 신장에도 암세포가 차기 시작했고 의사들이 조지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라곤 남은 인생을 잘 정리하라는 말뿐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조지는 죽지 않았다. 그는 의사들이 내렸던 사망 선고를 무시하고 최소한 몇 개월이라도 삶을 연장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겨우 3주 동안 그의 병의 원인이었던 것들을 제거하자 암세포는 아주 작은 크기로 줄어들었다. 6개월 뒤 국립암센터에서 정기 검진을 받을 때는 암세포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15년이 흐른 지금 조지는 신장 기능에 아무 이상이 없는 상태로 완벽한 건강을 누리고 있다. 현대의학 분야에서 환자들은 암이 자연적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현실주의자인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거짓 희망을 주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과연 거짓된 희망 같은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희망이 있든 없든 간에 진정으로 느끼는 희망은 틀리거나 거짓일 수 없다. 희망은 암 치료제보다 더 강력한 플라세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게다가 희망은 위험한 화학요법 약물을 플라세보 의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약의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환자에게 희망과 격려를 보내는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 의사들보다 암과 다른 질병의 치료 성공률이 더 높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치료와 결합된 희망, 격려, 그리고 즐거운 기쁨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한번 상상해보라. 모든 의사들은 환자에게 희망을 북돋아 주어야 하며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환자가 결코 낙담하도록 만들어선 안 된다. 다시 나의 첫 번째 신장암 환자인 조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자신이 아무 희망도 없는 희생자라고 믿게 만드는 것과 같은 질병의 진단에서 생길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나는 그저 애초에 암을 일으키고 암세포가 증식한 원인이 되었던 여러 요인들에 대해 조지가 관심을 갖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했을 뿐이다.
나는 그가 있는 데서는 암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똑똑하고 성공한 사업가였던 조지는 암이 어떻게든 자신을 죽음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자신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그는 이런 사고방식이 자신을 더 빨리 죽게 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조지는 이미 스스로 강해지는 것과 긍정적인 사고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내가 집중한 것은 육체를 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고 탄력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그와 공유하는 것이었다. 내 생각에 조지는 아픈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건강하게 사는 법을 잊고 있었을 뿐이었다. 조지는 문득 자신이 더 이상 불운한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정신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자기 강화에 대한 관념은 그를 황홀하게 만들었고 그는 곧 이전에 그에게 슬프고 미안한 감정을 느꼈던 가족과 친구들을 새로 발견된 그의 삶에 대한 열정에 참여하게 했다. 이후 그의 몸은 자연스럽게 세부적인 부분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암의 증상을 제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단 암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되자 그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다. 조지의 암이 완치된 것은 자기 증식을 하는 무서운 질병인 암세포를 제거한 결과도 아니고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균형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신체에 돌려주는 간단한 과정이었다. 조지는 단지 자신의 몸이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던 원인들을 제거했을 뿐이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그는 자신의 몸과 생활 방식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스스로 책임을 짐으로써 자기 자신을 치유하게 되었다. 조지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진정한 치유는 싸움을 멈추고 신체의 자연적이고 오래된 치유 메커니즘을 신뢰하고 포용하는 것이다. 병과 맞서 싸우는 것이 실제로는 지속적인 진짜 치유를 방해하는 것이다.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종류의 암이든 아무리 많이 진행되었어도 그 암을 이겨내고 생존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암은 없다. 비록 그 암을 치유하는 데 성공한 이가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암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것처럼 암의 치유에 관여하는 메커니즘 역시 존재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갖고 있다. 만약 당신이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그 진단 결과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조지가 그랬던 것처럼 무시무시한 암 선고를 내린 원인들을 제거하고 통제할 능력이 있다.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 그 암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여러분의 미래가 건강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똑같이 암이 죽음의 병이라고 말하는 무분별한 정보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 암은 엄청난 고통과 통증 그리고 죽음과 동의어처럼 되어버렸다. 모든 암의 90에서 95%가량이 발병했다가 저절로 없어진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몸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수백만 개의 암세포를 만들어낸다. 일시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암세포와 암세포 덩어리들을 만들지만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암세포들 역시 스스로 사라진다. 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을 때는 우리 몸의 DNA에서 분비되는 인터류킨이라는 강력한 항암물질이 감소하지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증가한다고 한다. 인터류킨은 몸 안에 들어온 세균이나 해로운 물질을 면역체계가 맞서 싸우도록 자극하는 단백질을 말한다. 인터류킨의 분비량이 적으면 우리 몸 안에서 암세포의 발생이 증가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암은 의학적인 치료 없이도 우리 몸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자연적으로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몸 안에 암세포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은 알지 못하겠지만 몸 안에 있는 암을 스스로 치유하며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자발적인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이 주장하는 것처럼 암은 질병이 아닌 치유의 메커니즘이다. 우리 몸 전체가 그것이 가장 이익이 되는 한 암의 성장을 최대한 뒷받침한다. 근본 원인에 대한 치유가 완료되고 몸과 정신이 적절하고 균형 잡힌 상태로 돌아오면 치유의 목적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암은 양성 혹은 휴면 상태로 전환되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한다. 암 환자가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 암이 얼마나 진행됐거나 위험한가가 아니라 내 몸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만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혹은 하지 않고 있는가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독감을 앓고 났듯이 암을 앓고 낫는 것일까? 그들은 운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는 것인가? 이와는 반대로 신체가 암을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것을 막고 암이 그토록 위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숨겨진 요소는 무엇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암에 걸린 사람에게 있지 특정 암의 악성의 정도나 암의 진행 단계에 달려있지 않다. 당신은 암이 질병이라고 믿는가? 의료산업과 언론이 수십 년 동안 대중에게 숟가락으로 떠먹여온 정보를 볼 때 여러분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더 중요하지만 좀처럼 묻지 않은 질문이 남아있다. 당신은 왜 암이 병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아마 나는 매일같이 암이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질문을 덧붙일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암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당신은 암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볼 때 그들을 죽이는 것은 암이 틀림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모든 의학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한다.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다. 당신이 다른 남자의 딸이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아는가?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일까? 당신의 어머니가 진실을 말했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아마도 당신은 어머니를 믿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녀를 믿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는 한 당신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대신 주관적인 믿음을 반박할 수 없는 진리로 둔갑시키는 것은 바로 당신의 감정적 애착과 더욱 정밀한 조사의 결여다. 이런 비유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암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와 유사한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암이 신체의 치유 과정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믿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근거한 전해 들은 말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암이 질병이라는 절대적 교리는 일부 의사들이 관철한 것에 대하여 주관적 감정이나 신념을 표현하고 이를 리뷰 기사나 의학 보고서에 게재한 것으로 그 근거를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의사들이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암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어떻게든 사람들을 사로잡는 위험한 질병이라는 것이 확고한 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문제의 진실은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며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끝맺는 말. 암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라. 꽃이 떨어지면 사과가 자란다. 암이 생긴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치유할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내가 약속하는 것의 전부다. 중요한 것은 암의 배후를 추적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다. 암의 배후에는 여러 겹의 원인과 결과들이 있다. 암의 근본 원인은 두려움이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이 마음먹는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유형의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은 종종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낸다. 부정적 기대는 자성적 예언이다. 자성적 예언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기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언이나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여러분은 마치 자신에게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도 그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무엇인가를 선택한다. 설령 그렇게 느꼈을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누군가의 혹은 무엇인가의 피해자가 아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피해자라고 느낄 때만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잠재의식의 계획에 따라 두려워하는 것을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그 계획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암을 치유하려면 먼저 여러분의 몸이 스스로에게 어떤 해도 입힐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인생의 어떤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이처럼 안으로부터의 생각을 바꾸면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쉽게 떨쳐낼 수 있다. 상처나 질병이 여러분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곧바로 그것들과의 교감을 시작할 수 있다. 인생의 숱한 문제들과의 교감은 여러분의 에너지와 감정이 그 안으로 흘러들어가 자발적인 치유를 가로막는 감정의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생명력이 없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의 자아가 부재하면, 즉 여러분이 자신의 자아를 몸이 처한 공경이나 질병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때는 여러분의 몸에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몸에 생긴 질병을 적으로 여기거나 심지어 여러분을 죽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몸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몸으로부터 스스로의 자아를 보호하려 하거나 혹은 몸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게 된다. 어떤 경우든 몸으로부터 이 같은 강한 소외감을 느끼면 몸 안의 모든 세포들로부터 생명력을 뽑아낸다.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들은 보호 모드나 전투 모드에 돌입하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투쟁 도피 반응이다. 이런 이유로 세포들의 생명력이 소진되고 이것이 세포들 스스로 성장하거나 치유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감소시킨다. 종양은 그것이 어떤 종류든 두려움이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두려움은 분리, 방어와 같은 의미다. 암세포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저항은 그것들을 그 상태로 그대로 머무르게 한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저항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저항 대신 수용하는 태도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자연스레 치유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달가워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할 때 여러분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몸 안의 세포들도 원래의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성장 모드로 돌아오게 된다. 균형 잡힌 성장은 언제나 항상성과 건강을 가져온다. 몸을 정화하고 소중히 보살피면서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행동이고 이 같은 행동은 여러분에게 몸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을 돌려준다. 몸의 본래 권한을 되찾고 증상을 억제하는 약, 공격적인 치료법, 수술 등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있어, 즉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치료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생각과 느낌 그리고 감정의 힘은 어떤 물리적인 영향보다 몇 배나 강력하다. 그렇다. 여러분의 가슴이나 뇌에 종양이 자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그 종양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사실은 여러분 자신의 두려움 혹은 저항의 에너지가 종양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이다. 종양을 먹여 살리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수용의 에너지는 그것들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다. 여러분의 몸이 치유할 수 없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다.
암이 독립적인 힘을 갖고 있으며 여러분 자신과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이론은 사후의 믿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믿음이 현실을 만들고 있다. 몸은 우리에게 어떤 질병도 만들어낼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에 허락하는 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여러분 자신이 만든 것이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의 일부가 말을 듣지 않아 어려움을 겪으며 하루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음을 감사하며 하루를 보낼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다른 문제들에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시들어가는 식물의 뿌리에 물을 뿌려줄 것인지 아니면 떨어지는 잎을 보면서 애통해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이다.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자기 치유에 관해 여러분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몸에 알려줘야 한다. 질병을 앓고 있는 부위에 두 손을 올려보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암세포에 고마워하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독성 물질이나 여러 가지 폐색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 가진 수단을 동원하여 애쓰고 있는 모든 세포들에 감사해야 한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의식과 존재 안으로 다시 받아들임으로써 세포들의 생명력을 불어넣자. 누군가 옆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여러분의 몸의 세포들 속에 있는 DNA 역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몸은 주로 파동에 의해 작동한다. 몸의 세포들과 그들이 안겨준 시련과 축복에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동이다. 실제로 감사의 에너지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자신과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다시 연결해 준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고마움을 느끼는 마음이 우리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비법이자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암세포를 적으로 여기지 않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암의 신체적 원인과 비신체적인 원인을 진심으로 치유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이 여전히 여러분 몸의 세포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아는 암이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될 것이다. 안드레아스 모리치의 암은 병이 아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내 몸을 더 믿고 더 아껴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